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실의 시대는 1989년에 초판이 나오고 일본에서 약 6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소설이죠. 도대체 이 소설에는 무슨 얘기가 쓰여 있길래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하면서 저도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참 단순해요. 이게 문체가 아주 읽기에 편하고 비유 표현이 많아서 굉장히 재미있고 술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두께는 두껍지만 금방금방 읽는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시대는 배경이 1960년대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1960년대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하나의 음악 분야에서는 비틀즈의 음악이 그때 아주 히트를 치는 그런 시기였고요. 뭐 Yesterday라든가 Hey Jude라는 그런 비틀즈의 음악이 아주 히트를 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그 젊은 대학생 측에서 나왔던 그 전공투가 유명합니다. 전공투가 뭐냐면 1968년과 69년에 전학 공투회의라고, 이게 전공투인데, 전학이라는 말은 전체의 학생을 얘기합니다. 한 대학에서 모든 학생이 전부 이제 그 사회로 거리로 뛰어나서 어떤 데모를 한 거죠. 전공투, 전체 학생이 전부 공통으로 투쟁한 회의 협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의 어떤 운동권 연합 조직을 얘기하죠. 그럼 왜 이 학생들이 전부 거리로 뛰어나왔느냐 하면 어떤 특정 당파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띈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걸 멀고 단순히 뭐 대중운동의 어떤 성격이 강합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의 흐름이었던 그 전 세대의 어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어떤 자유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죠. 지금은 어떤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마음껏 쓰지만은 사실 이때에는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쓰기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죠.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대학생들의 투쟁, 이걸 가지고 이제 전공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틀즈와 전공투가 유명했던 1960년대 어떤 젊은이들의 상을 이 소설로 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리는 소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소설은 보통 현실 세계하고 초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소설 많이 써왔어요. 근데 이 작품 그 상실의 시대만큼은 전부 현실적인 얘기만 쓰죠. 그래서 아마 이 무라카미 스가 썼던 그런 다른 유명한 책들은 예를 들어서 1Q84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 세계와 초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소설인데, 이 상실의 시대만큼은 모두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한 개가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제목이 사실은 이제 노르웨이 숲이라고, 비틀즈의 음악, 그 노르웨이 숲에서 따왔는데 한국에는 이제 상실의 세대로 출판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조금 더 이 책 내용과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뭘 상실했는가 하면서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죠. 보면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가슴에 빨간 빗자국이 보이죠. 어떤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자꾸 죽어나가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특징이죠. 항상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그 섹스 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상실한 거지 하면서 이제 그 상실한 내용을 찾으며 읽으면 아마 소설의 읽는 깊이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에서 특이한 점은 이 소설 안에는 또 다른 많은 소설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음악도 많이 소개해줘요. 음악도 많이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 여기에 소개된 음악을 찾아서 듣는다든가, 또 여기에 소개된 다른 소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것이 됩니다. 제일 첫 이야기는 37세의 와타나베라는 인물이 독일로 출장 가는 길에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이란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혼란스러웠던
19살 때를 회상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되죠. 메일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살이던 그때 나는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 거대한 비행기는 두터운 비구름을 뚫고 내려와 함부르크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고 비옷을 걸친 정비공들, 민둥민둥한 공항 빌딩 위에 나부끼는 깃발, BMW의 광고판 등 이런저런 것들이 플랑드르파의 음울한 그림의 배경처럼 보였다. 아, 또 독일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배경음악이 약간 좀 음울한 그림이라는 걸 암시하면서 이 소설의 스토리가 그렇게 밝고 명랑하지만은 않다. 약간 좀 슬플 것이다 하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금연등이 꺼지고 기내의 스피커에서 조용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스의 노르웨이 숲, 노르웨이전 우드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언제나처럼 나를 어지럽혔다. 아니, 다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뒤흔들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 사람들이 좌석 펠트를 풀고 가방과 옷까지 등을 선반에서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나는 줄곧 그 초원 속에 있었다. 나는 풀 냄새를 맡았고 살갗에 와닿는 바람을 느꼈으며 새소리를 들었다. 그때는 1969년 가을이었고 내가 곧 20살이 될 무렵이었다. 이 1969년은 이 전공투가 가장 활발하게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하던 그런 혼란의 시기, 그 대학생 젊은이들이 전부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체가 아주 단문으로 짧고 간결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와타나베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와타나베가 나의 그 1인칭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69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와타나베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와타나베의 고등학교 친구인 기즈키가 등장하는데 기즈키는 그 대학에 같이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즈키의 여자친구인 나오코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이 주인공인 와타나베, 남자친구인 기즈키의 여자친구인 나오코, 이렇게 세 명이 그 이름하여 삼총사를 이루죠. 고등학교 삼총사. 이 소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항상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사건이 터지면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죽음을 맞게 되고 또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또 삼각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떤 허무감, 상실감, 그것을 조금씩 어떤 채워나가는 청년의 삶과 애환을 그린 소설이 바로 이 상실의 시대다. 어떻게 보면 이 삼각관계가 자꾸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누군가는 상실되고 누군가 자꾸 굴러가면서 이 모난 부분이 스스로 부딪히면서 연마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젊은이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등학교 삼총사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기즈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하루키의 소설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럼 갑자기 누군가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근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오코는 그 마음의 병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또 다른 삼각관계인 그 와타나베로부터 크게 위안을 받고 나오코의 생일날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서로 몸을 썩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코는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4개월이 흘러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와타나베에게 편지가 도착하는데 지금 나오코가 요양원인 나미료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타나베는 이때 또 대학교에서 남자 선배인 나가시와를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는 과정이 참 독특해요. 어느 날 와타나베가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있었는데 선배 나가시와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읽은 사람이면 나랑 친구가 될 수 있지 하면서 둘은 갑작스럽게 친구가 되죠. 이 와타나베는 그 마음에 내키기만 하면 책꽂이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펼치고 그 부분을 한바탕 그 읽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읽은 내용이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었다. 단 한 페이지도 시시한 구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내용이 이 소설에 이제
자꾸 이제 소개가 되죠. 실제로 이제 하루키도 위대한 개츠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몇 번 읽고 또 읽고 했다고 합니다. 단편 소설이죠. 나가사와는 그 여자 사냥을 하면서 본인의 성욕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틈틈이 어학 공부를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외교관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 나가사와의 여자친구는 그 하침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나가사와의 그 가벼운 사랑에 나가사와는 책임의식이 없고 그 시큰둥한 반응을 자꾸 보이니까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하츠미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 하츠미는 2년 뒤에 갑자기 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왜 자살했는지는 이 책에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3명이나 나오는데 하루키 소설 중에 특징인 혹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와타나베는 이제 나오코가 보내온 편지를 받고 요양원인 나미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레이코라는 이제 여사를 만나는데 이 레이코는 와타나베보다 나이가 무려 19살이나 더 많아요.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했고 재능도 있는데 콩쿠르를 앞두고 손가락을 부상당해서 음악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충격에 이제 요양원에 오게 되고 지금 현재 7년째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이코는 굉장히 친절해요. 요양원을 처음 방문해준 그 와타나베에게 친절하게 이곳저곳을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와타나베는 이제 나오코, 레이코 이렇게 함께 요양원에서 서로의 일상을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세월은 또 흘러 와타나베는 2학년이 됩니다. 대학교 2학년. 여기서 이제 미도리라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죠. 이 미도리는 같은 과 1년 후배인데 이 미도리의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고 발랄, 쾌활하고 귀엽고 외향적인 그 아이입니다. 미도리는 이미 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타나베에게 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와타나베도 미도리를 좋아하지만 서로 사랑을 이제 나누려고 하면 자꾸 와타나베는 나오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도리는 와타나베가 그 자기와 있으면서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여자 나오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항상 못마땅해 하죠.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와타나베가 하고 미도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미도리는 자신이 사귀었던 전 애인과 헤어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와타나베에게 사랑을 갈구하게 되죠. 근데 그런 미도리의 마음을 와타나베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와타나베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나오코라는 여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도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지를 못하죠. 나오코라는 과거 세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 거죠. 지나치게 과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현재 또는 미래로 가감히 뛰어날 수 없는 거야. 그냥 네모 안에 그 과거 속에 나오코라는 여자에게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거야.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계속해서 미도리는 접근을 하는데 와타나베는 계속 밀쳐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의 이 어떤 정점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은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나오는 스토리하고도 이제 비슷하죠. 주인공이 그 여자, 과거에 그 사귀었던 여자를 계속 쫓아만 가는데 결국 사랑은 간절하게 바라지만은 이루어지지는 않죠. 세월이 흘러서 와타나베가 이 나오코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만큼 와타나베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오코가 자살했으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레이코라는 여사, 19살 많은 레이코는 여사가에게 전해 듣는데 레이코가 와타나베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나오코에서 벗어나서 미도리를 찾아라 하면서 이제 충고를 하죠. 너의 사랑은 미도리다 하면서 그래서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미도리가 전화에 묻는 겁니다. 지금 어디야? 라고 묻는데 와타나베는 머뭇머뭇 거리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지?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죠. 세계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시대입니다. 일본도 그 전공투 세대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서 아주 격렬하게 투쟁하고 데모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와타나베도 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타나베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뭐 데모하는데 참석하지도 않고 실제 이 소설에서도 나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공투 세대를 한번 알아보면 전공투 세대는 이런 거죠. 지금까지의 세대는 전체주의 시대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바로 개인주의라는 거죠. 이 상실의 시대는 60년대 규율과 도덕이 중시되던 전체주의 시대에서 탈도덕적, 탈규범적인 새로운 개인주의 시대로 전환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 같은 소설이다. 그래서 아마 판매 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정말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쓰지도 못했던 그런 불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무려 이제 1987년도에 출판이 되는데 사실 이때는 언론 출판도 굉장히 막 엄격하게 규제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배드신, 어떤 섹스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어떤 검열을 무사히 통과했는지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68년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68년 3월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68혁명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뭐 단순합니다. 대학생이 일으켰는데 파리 10대학에서 처음 발생했는 이 데모의 시작에 구호가 뭐냐면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 라는 거였어요. 의외로. 즉 자유로운 성 개방을 하라는 거였죠. 아마 이때부터 프랑스가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엔 기존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물결을 타고 세계적인 문화혁명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런 시기죠. 그 샤롤 드골 정권도 68혁명 이후에 붕괴하게 됩니다. 68혁명의 그럼 주도 세력들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은 이제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버지의 세대들, 기성세대들을 반발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자기들은 신좌파라고 칭하고 기존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세력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신좌파 세력이고 기존의 그 공산 계열을 우리가 구좌파라고 비판하는 그런 대상을 오히려 삼은 거죠. 그 신좌파 세력들은 어떤 무자비하고 권위주의적이면서 전체주의적인 그런 권력들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세대다. 그리고 그래서 저항의 움직임이 이미 일어났고 자유대학이 형성되면서 전공투 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키 소설의 특징은 이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섹스씬이 많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섹스씬이 나와서 이 섹스씬 때문에 어떤 호불호가 갈려서 이걸 싫어하는 독자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 탄생의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런 어떤 자유로운 성문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8혁명의 시작이 자유로운 성개방이었죠. 이제 프랑스 제10대학에서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는 구호로 이제 시작했는 게 68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키 자신도 60년대 이데올로기 시대에 청춘을 보냈으니까 이 하루키 자신도 어떻게 보면 전공투 세대다.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권위주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서 훨훨 날아가고 싶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설을 계기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현상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하루키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무라카미가 자주 가는 덕이라는 그 바에서 와인을 마시고 덕이라는 바에서 음악을 듣고 하는 현상, 이런 것이 이제 하루키 신드롬이었죠. 실제 이제 덕이라는 그 재즈 바는 이 소설에도 등장하고 실제로 있는 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또 신기한 게 좀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야기가 갑자기 끊어집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누군가가 뭐 사라지고 어떤 소설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 지나치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끊어져 버려요. 아마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작가가 고의적으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어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 갑자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게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청춘이라고 아마 하루키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또 미도리가 그 와타나베를 향한 그런 애타는 사랑의 마음, 아주 애절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기는 콜라를 사갖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벤치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다니 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미도리가 그 와타나베하고 같이 벤치에 앉아있다가 와타나베가 콜라를 사러 잠시 나간 사이에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전달되는 가망이 없으니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거의 아무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알고 있어요? 자기는 오늘 내게 몹시 가혹한 행동을 했다는 걸, 자기는 내 머리 스타일이 달라진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나 애써 조금씩 머리를 길러 지난 주말에야 여자다운 머리 스타일로 가꿀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죠. 꽤나 예쁘게 되었으니 오랜만에 만나 놀라게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알아보지도 못했으니 그건 너무했지 뭐예요? 미도리가 자기 머리 바꾼 걸 와타나베가 못 알아봤다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하긴 자기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조차 기억에 없는지도 모르죠. 나도 여자예요. 얼마나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는 몰라도 조금쯤은 나를 똑바로 보아주면 안 돼요? 단 한마디 그 머리 예쁜데? 하고만 말려졌던들 그 후에 자기가 무엇을 했건 얼만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건 난 자기를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긴자에서 언니와 만날 약속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난 오늘 자기 집에 가서 잘 생각으로 잠옷까지 갖고 왔다고요. 그래요. 난 백 속엔 잠옷과 칫솔이 들어 있었죠. 참 어리석기도 하지. 그런데 자긴 자기 집으로 가자는 한마디 유혹도 없었어요. 하지만 좋아요. 자기는 나 같은 건 아무래도 좋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혼자 있게 해줄게요. 열심히 온갖 것을 마음껏 생각해 보라고요. 하지만 내가 자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난 다만 외로운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내게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내가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언제나 자기 세계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잠시 눈을 짓들 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콜라를 든 자기가 막 돌아오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며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져 버렸으면 하고 나는 생각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사랑이 간절했으면 콜라 들고 온 남자친구가 좀 어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면 하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지금 내 옆에서 굴꺽굴꺽 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콜라를 들고 돌아오면서 아니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잖아 하고 놀라워 해줄 것을 기대해 보았지만 허사였어요. 만일 그래 주었으면 이따위 편지는 찢어버리고 저 자취방을 구경하고 싶어요. 맛있는 저녁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사이좋게 함께 자요 하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자기는 철판처럼 무신경했어요. 안녕. PS 이 다음에 교실에서 만나도 내게 말 걸지 말아요. 네, 미도리의 애달픈 이야기입니다. 미도리가 와타나베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데도 와타나베의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 나오코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참 애석하겠죠. 그리고 또 인생을 비스킷통에서 비유해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도 와타나베가 자기하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란 비스킷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스킷통에 비스킷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에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만 남게 되죠.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인생은 비스킷통이다 라고 하나의 인생 철학이군. 하지만 그건 정말이에요. 난 경험으로 그걸 배웠거든요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정말로 철학적인 말이죠. 인생은 비스켓통에 부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데 이 나쁜 일도 나에게 경험이 되고 소중한 내 자산이 된다. 이것을 겪고 나면 결국은 좋은 일은 찾아오게 된다. 어떤 과학에서 얘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경험, 나쁜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도리는 아마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학교 1학년 때 인생은 비스켓통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서 자기는 이
이 와타나베가 계속 자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와타나베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더 큰 기쁨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상실의 시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